안녕하십니까. 환경과 기술 2조 수질오염 발표를 맡은 경찰학부 이소은, 관광학부 윤수진, 경상학부 이영호, 사범학부 정준영, 경상학부 배은지, 경상학부 심혜연, 관광학부 김보금입니다. 저는 5교시 발표를 맡은 관광학부 19학번 윤수진입니다. 수질오염의 발표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오염물질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두 번째 파트에서는 중금속 및 유기염 속의 화합물에 의한 오염을, 세 번째 파트에서는 지하수 오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는 부유물질, 열오염, 영양염류, 미생물이 있습니다. 먼저 부유물질이란 오염된 물의 수질을 표시하는 지표로 물속에서 미세한 입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불용성 물질 또는 입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입경 2mm 이하의 작은 입자로 물에 용이되지 않고 부유하는 물질을 일컫는 말로 오염된 물의 수질을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수중에 부유하는 부유물질은 탁도를 높여 물을 더러워 보이게 만들며 용존산소를 감소시키는 등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하천에서는 미생물, 모래, 초목 등이 중심으로 그중 생물 분해 가능한 유기물질인 용존산소를 감소시킵니다. 산업폐수에서는 토사, 금속, 기름 성분이 문제가 되며 특히 식품공업에서는 원료의 일부가 부유물질이 되기 쉽습니다. 유기성 부유물질의 경우는 이것이 분해되면서 어류의 아가미에 부착되어 어류를 폐사시키기도 하고 빛의 수중으로 투과되는 것을 방해하여 식물의 광합성에 장애를 주어 물의 오염을 증가시킵니다. 열오염이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온폐수의 영향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생태계에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석탄, 석유 등 연료의 대량 연소나 원자력 발전 등에 따라서 생긴 열 에너지가 대기나 물 내지는 토양 등의 환경 중에 방출되면서 생물의 생존과 번식에 적합한 온도를 넘어선 상승한 해수의 온도가 환경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는 대량의 복수기 냉각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바다, 하천, 호수 인근에 건설합니다. 보통 복수기 냉각수의 입구, 출구 온도 차이는 몇 도에 이르지만 물고기는 자기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0.5도의 미세한 온도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해수보다 8에서 15도가량 높은 고온의 폐수가 다량 유출되는 열오염은 수산생물의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영양염류란 바닷물 속의 규산염, 인산염, 질산염 등 바다 표층을 떠다니는 단세포 동물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이온 또는 분자 상태의 영양염의 종류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암모니아, 아초산, 초산 등의 질소 화합물과 인산염은 식물의 에너지 공급과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로 영양염류가 수중에 대량으로 공급되면 특정한 플랑크톤의 증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동식물 부유생물의 호흡작용과 생물 사체가 분해되며 소비하는 산소량으로 인해 수중 산소가 부족해지고 무산소 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플랑크톤 외의 물고기들이 호흡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며 부족한 산소와 수질 악화로 수중 생물이 질식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바다나 강 등의 색이 바뀌는 녹조나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인 플랑크톤이 이상 증식하면서 물고기의 아가미에 달라붙어 호흡곤란을 일으켜 생태계를 망치게 됩니다. 플랑크톤은 물고기에게만 위협적인 것은 아닌데 플랑크톤의 독소가 어패류 몸 안에 축적되면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마비성 폐독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인 성질병이란 병원성 미생물이 물을 통해 전파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욕, 씻기, 물 마시기 또는 오염된 물에 노출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전염될 수 있습니다. 매립지, 침출지, 하수도, 주택 폐기물, 사람 배설물, 산업개발지 등에서 흘러내려온 유출수가 식수로 사용되는 지표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수에 포함된 염분 때문에 작물 재배가 위협받고 있고 분해 과정에서 산소를 소비하는 유기성 물질이 하천에 대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이나 호수에 미처리 된 채 배출되는 하수뿐만이 아니라 비료나 살충제, 공장 폐기물 등으로 인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염소 처리는 수인성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인성 전염병균인 정리,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은 잔류염소 0.02ppm에서 30분 후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장점에는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미생물의 오염을 예방할 수 있거나 소독할 수 있고 사용 중에 오염되는 미생물도 소독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에는 잔류 염소가 과량으로 존재할 때는 염소 냄새가 강해지고 금속 등을 부식시키며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금속 및 유기염속의 화합물에 의한 오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중금속 오염의 정의와 피해 사례, 유기염속의 화합물의 정의, 유기염속의 화합물의 피해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중금속 오염은 철보다 무거운 중금속이 인간의 활동 때문에 환경으로 배출되면서 생겨나는 오염입니다.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로는 수은, 카드뮴, 납, 아연, 구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에는 미나마타병과 이타이병이 있습니다. 미나마타병은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의 신일본 질소비료 미나마타 공장에서 아세트알데히드 제조 공정 중 배출된 메틸수은이 원인인 공해병입니다. 메틸수은은 미나마타만에 직접 배출되어 널리 야스시로해 어패류를 오염시켰고 이 어패류를 먹음으로써 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956년 5월 1일에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나마타 병의 증상은 신경계통에서 더욱 뚜렷하며 사지, 혀, 입술의 떨림, 혼돈, 그리고 진행성 보행실조, 발음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지 말단부에서 곰지락 운동이 나타날 수 있고 감정의 변화 및 행동장애도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감정의 변화는 초기에 무기력, 피로 등으로 시작하지만 이후 심한 우울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타이병은 1912년 일본 도야마현의 진즈항 하류에서 발생한 대량의 카드뮴이 뼈에 축적되어 발생한 공해병을 말합니다. 원인은 미쓰이 금속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버린 폐광석에 포함된 카드뮴이 체내에 농축된 것이었으며 칼슘 부족, 골절, 고련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타이병의 증상은 주로 뼈에서 나타납니다. 카드뮴은 철분 대신 뼈에 흡수되어 칼슘의 흡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그로 인한 뼈의 쇠약을 유발시킵니다. 척추와 다리에서 강한 고통이 주된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고통으로 인한 기형적인 걸음걸이는 뼈의 기형을 유발시키고 결국 골절 등의 물리적 손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들은 뼈의 보편적 약화와 함께 골절이 발생하며 기침, 빈혈, 심부정 등의 기타 합병증은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유기염속의 화합물이란 염소를 함유하는 유기합성 살충제의 총칭입니다.
DDT의 살충력이 발견된 이래 BHC제, 드린제를 비롯한 살충제와 살균제, 그리고 제초제 등 여러 가지 유용한 유기염소계 화합물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유기염소계 살충제란 적어도 하나의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염소와 탄화수소로 환경오염 물질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살충제로 잔류성이 크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동물 지방 조직에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 농축 작용이 있습니다. 종류에는 디엘드린, 엔드린, 알드린, 클로르단이 있습니다. 유기염소계 화합물의 인간적 피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염소계 화합물에는 신경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거나 억제하여 부작용이 중추신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두통, 구토, 경련 등이 일어납니다. 대량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간과 신장에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한 효소를 과도하게 증가시켜 외인성, 내인성 화학물질의 분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증상은 대개 신경근에 나타나며 불안 증상으로 시작해 과민하고 사납게 되며 최종적으로 근육의 경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940년대 사용된 DDT의 피해 사례입니다. 이는 농업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모기를 박멸하게 되고 학질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 여기저기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게 되며 1970년대에 사용 금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알드린, 올드린, 클로르난 농약 물질도 사용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유기염소계 화합물의 환경적 피해입니다. DDT는 1950년대와 1960년대 대머리 독수리에게 피해를 준 주요 원인입니다. 매의 경우 DDT와 대사물질은 매의 태아에 영향을 미치며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알의 껍질을 얇게 만들었습니다. DDT는 또한 새우, 갑각동물, 바다새우와 여러 물고기 종에게 독성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DT는 특히 살충제를 뿌린 지역의 양서류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오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지하수 오염의 발생 이후, 피해 사례, 외국과의 비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의 발생 이유입니다. 지하수는 거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오염됩니다. 따라서 인구 밀도가 높고 집약적으로 토지가 이용되는 지역에서 지하수 오염이 특히 취약합니다.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화학물질 혹은 폐기물이 환경에 배출될 수 있는 곳에서의 모든 활동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오염된 지하수는 정화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보건하기에 앞서 지표수와 지하수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하수는 빗물이나 지표수가 지층을 통과하여 지하에 보존되어 있는 물을 말하며 지표수는 표유수라고도 하며 하천, 강, 호수, 저수지 등에 존재하는 물로서 오늘날 물 공급원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수와 지표수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만 지하수와 지표수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염원 근처에 위치한 상수용 관정은 오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정이란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만든 둘레가 대롱 모양으로 된 우물을 뜻합니다. 근처에 강이나 개울이 있다면 그 수역 또한 지하수에 의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하수로 인해 지표수가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염물질은 미소공급 시스템, 동물이 파놓은 굴, 버려진 우물, 그리고 오염원의 이동 경로가 되는 구멍이나 금을 통해
지하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소공극이란 암석 공극 중 모세관 공극을 포함하는 작은 공극을 뜻하며 공극이란 암석 또는 토양의 빈틈을 뜻합니다. 몇몇 식수관정은 근처 개울이나 호수나 강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지표수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즉, 지표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공성 토양이란 고체가 내부 또는 표면에 작은 빈틈을 많이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공성 토양과 침투성 토양은 물과 몇몇 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쉽게 대수층 아래로 흘러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수층은 지하수를 함유한 지층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의 느린 유동 속도에 따라 오염물질도 느리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느린 이동 때문에 오염물질은 지하수의 유동 경로를 따라 흐르는 오염문의 형태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의 인위적 오염원에는 폐수 및 고체 폐기물 처리, 산업폐수 처리, 비료, 농약, 살충제 사용, 광업활동 부산물 및 폐기물, 원자력 에너지 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인위적 오염원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잉 양수, 무제한적 비료 사용, 광업활동, 쓰레기 폐기장, 도시개발 확장, 기후조건 변화, 화학물질 남용, 유기물질 및 무기질 처리, 고물 및 하수 저장소, 하천 네트워크 단절, 방사성 광물의 가공, 묘지 등이 있습니다. 지하수는 자연적 원인에 의해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즉, 순환 혹은 자연현상의 결과입니다. 석고, 모기염 등 용이되기 쉬운 암석, 지하수의 증발로 이어지는 얕은 대수층에서의 극심한 증발, 지열 화산 지역에서의 수자원 악화, 암석 산화, 해수 유입 등이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의 피해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 수도 셀 수 없습니다. 불법 폐기물 무단 투기, 폐기된 농사용 비닐 및 농약병 방치, 퇴비로 위장된 음식물 쓰레기, 공장 폐수 방류 등이 있습니다. 음성군 금왕읍 유촐리의 불법 폐기물 무단 투기, 폐기된 농사용 비닐 및 농약병 방치, 공장 폐수 방류 등으로 인해 하천이 썩고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폐수인데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폐수가 인근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생산 업체인 K사에서 유입되었다는 주장을 해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에 출동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칠 뿐 실제적인 사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인근 주민의 악취, 지하수 오염 등 피해 민원이 이어졌지만 어떠한 개선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농가들입니다. 해당 폐수들로 인해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어 농업 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하수 관리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하수 관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내무부, 농무부, 에너지부, 국토안전부, 환경보호국 등 5개 기관이 지하수 관리에 관여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지침, 기준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주정부의 지하수 관리 정책을 뒷받침할 인적자원 재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에서는 각 주의 대수층 특성과 오염원 분포 현황에 맞는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고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하수 관리는 지질의 특성에 의해 분류된 69개의 주요 대수층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염 처리는 주정부와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주로 처리합니다. 최근 대수층의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주변 지역 주정부들과 미국 지질조사국의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용수 이용량에 대한 모든 자료의 취합,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및 평가, 취합 용수 통계는 미국 지질조사국에 의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생성된 수문지질, 지질지구화학, 지질연대학, 지구물리학, 지구공학 등의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합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지하수를 적절하게 개발 이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1993년부터 지하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지하수를 조사하고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지하수를 보전 관리해야 합니다. 또 국민은 지하수를 개발할 때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고 개발을 종료한 후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구멍은 다시 메워야 합니다. 이러한 지하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으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 기반 강화와 기술 개발에 힘쓰는 등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온천법, 먹는물 관리법 등 지하수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혁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부터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을 재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의 수질 관리는 환경부, 수량 관리는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던 복잡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 중심으로 통합하면서 행정과 예산 낭비를 막고 물 문화와 물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물관리를 이뤄가고자 하였습니다. 2조의 수질오염 5교시 퀴즈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물 부족 현상은? 입니다. 위기의 시대 2부 목마른 지구촌을 검색하여 22분 44초부터 27분 53초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수처리, 하수 및 폐수처리 대책과 우리나라의 수질오염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발표를 준비하며 참고한 출처 자료 표시입니다. 수질오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 수질오염의 대책을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 나누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입니다. 샴푸나 린스를 적당히 사용하여 머리를 감고 세탁 시 세제양을 적당히 사용합니다. 또한 음식물은 남기지 않고 먹으며 쓰고 남은 기름 찌꺼기는 휴지로 닦은 후 세척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외에 나가서는 쓰레기를 물에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국가적 차원입니다. 정부의 해당 기관에서는 지역별로 악성 폐수의 무단 방류 현상을 감시 단속하고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 도입하여 지역별로 방지 대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지 30년이 지난 DDT가 현재에도 대기 토양에서 검출되고 있어 향후 주민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잔류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조의 수질오염 5교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